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은 약 한 4년간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트럼프 1기의 처음과 끝을 직접 보신 조희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다가오는 트럼프 2기 때 우리나라 경제와 이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그 특파원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네. 2기가 시작되니까 어찌 보면 1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경험도 해보시고 네. 또 이제 뭐 정치인들 뭐 행정부도 많이 만나보셨다고 해서 아마 좀 바로 살아있는 정보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예. 모셔봤는데요. 우선은 하나 개인적인 궁금한데 네. 특파원 얘기들을 제가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가끔 예. 나오는데 특파원이 뭐 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특파원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특별히 파견됐다는 건데요. 사실은 뭐 아주 예전에 통신이 어려울 때 쓰던 그런 용어긴 합니다. 근데 미국 워싱턴 특파원이라고 하면 주로 워싱턴에서 일하는 대통령, 그다음에 특히 한반도 문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사실상 결정권은 아니지만 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요. 그래서 그런 한반도 문제 같은 걸 취재를 하는데요. 사실 뭐 기자가 하는 일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가서 이제 취재원 만나고 얘기 듣고, 한국 같으면 뭐 여러 기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방부 뭐 이렇게 외교부 다 부서별로 막 다르지만 나눠져서. 워싱턴에 가면 사실은 뭐 언론사가 한국에서 커도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저희도 네.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 뭐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이렇게 브리핑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그리고 뭐 최선의 다해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을 해서 뭐 행정부 관리들이나 의원들 이렇게 만나면서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한국에서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가깝게 만나보시고 실제 직접 만나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전달받아서 예. 듣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실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랑 언론을 대하는 게 상당히 좀 다릅니다. 미국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편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세계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떤 제국의 경험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언론을 정말 잘 활용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한국 정부에 좀 불만이 있다. 네. 이러면 뭐 또 조용히 불러서, 나를 불러가지고. 예, 왜냐면 평소에 아무리 이메일 보내도 답변도 없던 사람이 네. 뜬금없이 연락이 옵니다. 혹시 아. 언제 시간이 되니?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가면 쓱 얘기를. 예, 은근히 자신들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쓸지 말지를 또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요. 어찌됐든 미국 관료들은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도 잘하고 또 한국에 돌아가는 걸 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도 미국 관리들이나 미국 의원들을 볼 때 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뭐 서로 뭐 필요한 정보들도 있고 하니까 또 이제 그럼요. 교환도 해야 되고 예. 뭐 이렇게 알아둬서 뭐 나쁠 게 서로 없는 사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네. 사실 한국하고 미국만큼 가까운 동맹국이 또 그렇게 많지도 그렇죠. 뭐 않거든요. 동맹국이니까 우리는. 예. 네. 그래서 이제 가셔서 이제 생생한 경험을 해보셨는데, 그러면은 가장 먼저 궁금한 질문은 요겁니다. 실제 1기를 겪어보셨는데, 네네. 1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예. 사실 좀 이렇게 막 여러 군데서 듣긴 하지만 한번 뭐 이렇게 걸러져가지고 이제 전해 듣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맞습니다. 트럼프가 어땠는지. 1기 때 실제 외국에 계셨으니까 미국에서 느꼈던 트럼프 1기의 총평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요, 당시로서는 분명히 혼돈이었습니다. 혼돈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요, 어차피 가야 할 길을 트럼프가 좀 더 일찍 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이 정말 4년이 움직였거든요. 어느 네. 날 갑자기 트위터로 바이 수고했어라고 하면 장관이 잘리고요. 장관한테 뭘 미리 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장관한테 그냥 트위터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렁거리면, 어제 주가 지수로 보면 이렇게 출렁거리면 너무너무 심한데 결국은 가야 할 길로 가는, 그러니까 약간 우상향으로 가는 네. 뭐 그런 류의 4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될 길인데 조금 거칠게 갔다. 예, 뭐 그럼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방위비 같은 문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 유럽에도 나토에서 빠진다 이러면서 협박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유럽에서 그렇게 협박해서 트럼프가 늘린 방위비가 한 170조 정도 됩니다. 네. 4년간요. 한 170조 정도 되는데, 그거 없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유럽이 도와줄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탄약을 그나마도 쌓아놓고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이 생기니까 유럽이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2% 올린다는, 국방비를 GDP 대비 2% 한다는 그런 나토의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좀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네. 그래서 보면 트럼프의 거친 언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들으면 또 짜증도 나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차피 가야 될 길이었다, 그런 길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 1기 시작하기 전에 저도 생각나는 게, 와 이제 경제 막 진짜 뭐 망가진다, 뭐 진짜 무슨 뭐 또라이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예. 또 주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보면은 또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실제 그 미국인들도 네. 그 당시에 뭔가 좀 이렇게 경제나 이런 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나요? 그 당시에도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트럼프를 가장 싫어하는 흑인들 같은 경우도 취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좋았거든요. 네. 그만큼 트럼프 시절이 좋았던 건 맞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이제 자기가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주가 지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는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르면 기자실에 슬쩍 내려오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 말에요. 첫 1기 때 임기 말에 대선에서 지고 두문불출할 상태였습니다. 네. 그때 2020년 11월 말로 기억하는데요. 갑자기 트럼프가 기자실로 예고도 없이 물론 뭐 잠깐의 예고는 했겠죠. 뭐 사전 예고는 했겠지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때가 다우 지수가 3만이 넘은 날이었거든요. 네.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아무도 3만이라는 숫자를 보게 될 거라고는 예상도 못 했는데 이게 다 내 덕이야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아, 그 얘기만 하고. 예, 그 한 1분 정도 기자회견하고 올라가고요. 아.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뭐 주가 지수가 많이 놀라면 갑자기 백악관 기자실 문이 살짝 열리면서 누가 머리를 싹 내미는데 보면 트럼프래요. 아. 그래서 주가 지수 봤냐고 말하고 문 닫고 돌아가고 이런 일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주식이나 경제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사람이고요. 네.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중 패권 경쟁이 처음 시작했을 때 트럼프가 시작했을 때는 주식 시장이 뭐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갔지만요. 이렇게 출렁거리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트럼프 특성상 그리고 그런 네. 걸 즐길 수 있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주가 지수에 상당히 목숨을 거는 편이고요. 네. 그걸로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자 하는 명확한 모습을 1기 때는 보였어요. 아마 2기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뭐 트럼프야말로 뭐 사업가고 뭐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경제 대통령이라는 거에 대한 타이틀을 제일 갖고 싶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2기 때도 아마 그런 것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2기와 1기의 어떤 뭐 좀 차이, 어떤 뭐 차별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전에 트럼프 1기 때 그 말폭탄, 뭐 관세 폭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네. 아니, 실제로 어땠는지를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19년 트럼프 1기 때인데요. 그때 평균 관세율이 2.9%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세 폭탄이라고 난리를 쳤지만 EU 평균 관세율이 그때 3.0%였거든요. 아. 그걸 낮고요. 그리고 네. 대중 관세를 제외하면 미국의 평균 관세는 1.3%였다고 해요. 근데 네. 이게 오바마 시절의 평균 관세 1.5%보다 더 낮거든요. 사실 그러면 대중 관세를 제외하면 한국이잖아요. 네. 한국이 속한 분야의 관세는 오히려 더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잘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2기에 뭐가 달라질 것인가라고 보면 1기는 뭐 당연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뭐 미국은 보통 한 번 장관하면 4년을 하거든요. 취임할 때 들어갔던 장관들이 4년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 시절에 국방장관이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6명 있었습니다. 장관 잠깐, 잘리고 잠깐이면. 네. 대행하고 잘리고 대행하고 네. 이게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네. 한 대통령 임기에 국방장관이나 어떤 장관이 2명 이상 있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웬만하면 같이 예, 가는군요. 한국은 거의 1년마다 뭐 바꾸고 하지만 미국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책의 연속성 때문에요. 그만큼 혼란스러웠는데요. 이제 2기는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안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걸었기 때문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때도 어른들의 축이라는 트럼프 경제 세력이 있었는데요. 특히 가장 큰 경제 세력은 군인이었습니다. 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존 켈리 비서실장 이분들 다 해병대 출신이고요.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군인 출신이었고요.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있었는데 이분도 잘렸지만 네. 이분은 뭐 엑슨모빌 사장 출신이었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걸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2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생길 수도 있겠죠. 네. 2기에는 젊은 충성파들이 주축이니까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하고자 했던 그러나 가로막혔던 모든 것을 빠른 시일에 그리고 그때 경험도 있어요. 그렇게 경험 있던 사람들이 바로 내각으로 들어오니까요. 이제 뭐 이민이나 관세나 뭐 미중 패권 전쟁이나 이런 거를 자신들이 말했던 걸 좀 더 빠르게 해나갈 가능성은 있죠.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1기 때는 좀 뭐 이렇게 우왕좌왕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때 경험한 거에다가 4년 쉬면서 아, 내가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나름 고민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시작하면 바로 그냥 무언가를 네. 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기 때는 1기 때보다는 이제 브레이크 거는 사람들이 좀 덜하니까 네, 네. 확실히 좀 이제 정책 방향이 좀 빨리 갈 것 같긴 한데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누가 좀 이렇게 말려줬기 때문에 네. 좀 극단적인 일이 안 일어난 건데 이제는 예. 극단적인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이 대통령이 하잔다고 그 당시에도 못했던 게 대통령이 하잔다고 바로 할 수 없는 게 미국은 상권 분립도 우리보다 더
강하고요. 계속 대법원이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소송에 걸려서 안 되고 장벽 세우는 거는 소송에 어마어마하게 걸렸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제가 이 제재 전쟁이란 책을 썼는데 그 이유가 네.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트럼프가 뭘 하는지를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굉장히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는 세계 경찰이 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자마자 1기 때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바이든이 완성을 했습니다. 이 큰 흐름을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지만 바뀌었지만 막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해 패권을 유지해야 돼요. 피를 흘리지 않고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이 아까 말한 관세 그리고 수출 통제 제재 지금 반도체 같은 겁니다. 네. 이거 중국에 보내지 마라. 이거는 러시아에 보내지 마라. 이거 만들 때는 우리 허락을 받아라. 이런 네. 식으로 기술을 꽉 잡고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AI 요즘에 하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 바이오 이 모든 분야까지 정말 움켜쥐려고 할 겁니다. 이 네. 디테일 안에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아마 트럼프가 큰 틀을 제시하면 그 공화당이나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엘리트들이 이걸 어떻게 움켜쥐는지를 더더욱 고민하고 세밀하게 들어갈 겁니다. 하긴 이 전쟁이라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즉각적인 뭐 상대방을 이제 규제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예.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예. 조금 느리긴 하지만 훨씬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도 그럼요. 충분히 이제 그 제국의 어떤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거는 하면 사실 이걸 했을 때 피해는 미국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는 우리 같은 나라들이 네. 하고 러시아의 우리만 고생이지 뭐. 러시아의 금융 제재를 하면 네. 미국은 금융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유럽 은행들이 다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큰 피해도 없고 상대방을 움켜쥘 수 있고 수출 통제나 제재 그다음에 뭐 자금 세탁 이런 걸 막으면서 나가는 거죠. 일기 때도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미국이 뭐 직접적인 전쟁을 하거나 하면은 미국의 예. 피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미국이 피해를 안 보면 결국에 주변 국가 뭐 아니면 동맹 국가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럴 그럼에도 수도 불구하고 미국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냥 다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좀 불만이 생기면 이것도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길게 봤을 땐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 1945년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그리고 한국으로 축소하면 6.25가 끝난 이후에 국제 질서는 이제 2000년 21세기 특히 2010년 이후에는 거의 무너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미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 중국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미리 가야 될 길을 요란스럽게 가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디커플링의 시대는 이미 왔고요. 앞으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이 매를 우리가 일찍 맞으면 좀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단적인 예로 봐도 우리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보복을 받고 그다음에 뭐 한국 차나 뭐 전자제품 수출이 엄청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에서는 좀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그 미중 분쟁에서 그래도 예. 조금 좀 낫죠. 그런 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낫고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거기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중국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보고 중국이 기댔던 유럽 회사들은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세계사적 변동 물론 뭐 제가 뭐 이렇게 거창하게까지 말하는 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큰 국제적 질서가 변동하는 시점에는 빨리 그 길밖에 우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없다고 하면 빨리 움직여 주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예전 같이 뭔가 그 뭐 미국과 중국 중간에서 뭔가 우리가 좀 중간자적 역할을 좀 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는데 예. 지금은 또 시대가 막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이제 잘못 선택하면은 지금 뭐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네. 것들처럼 엄청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2024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미국 항구에서 차가 한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 차가 압류됩니다. 네. 이유가 뭐였냐면 폭스바겐 그 차 안에 제가 찾아보니까 알리에서 한 $20 정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20 정도 되는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만든 부품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신장 위구르는 그 우리가 뭐 좀 들어보셨겠지만 인권 문제 때문에 미국에선 신장 위구르에서 만드는 모든 상품을 강제 노동으로 만든 걸로 취급을 하고 네. 안 되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은 사실은 그때까지도 최근까지도 신장 위구르의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게 섞여 있으니까 그냥 미국이 압류를 해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제재란 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당장은. 네. 그렇지만 미국이 또 작년 초에 이 공소시효를 원래 5년이었는데 이걸 10년으로 늘렸어요. 10년 동안 지켜보다가 언제 때릴지 그때 결정하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보고 네.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10년 후에 제재 맞을 수도 있어요. 삼성 반도체나 현대차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10년 후에 갑자기 제재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냥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지금부터 해가는 게 아주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문제를 삼아야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요. 내 말을 잘 들어라. 예. 라는 걸로 어찌 보면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 말 안 듣는 애들은 그럼요. 더 네. 까다롭게 보는 거고. 제재는 100%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네. 어떤 뭐 과학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국무부의 어느 높은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또 저희는 뭐 그 당시만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대북 제재니까요. 대북 제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니까 리스트가 이미 다 나와 있대요. 이걸 언제 어떻게 쓰는지는 어떤 이벤트나 어떤 정치적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 중에 어느 정도까지 잘라서 쓰느냐도 정치적 결정이고 네. 제재는 모든 게 정치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트럼프 때문에 가속화되긴 하겠지만 뭐 꼭 트럼프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요. 세상이 흘러가는 거지만 정치가 경제를 이끄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지정학이 어떻게 되는지가 또 대한민국 같이 수출 국가에는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제재 전쟁 책도 쓰셨으니까 이 네. 제재 말 그대로 이제 국제 정세를 이용하려고 움직이려고 제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은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네. 뭐 얘기하는 것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전쟁을 뭐 끝내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했어요. 예.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순수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응할까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북핵도 전화 한 통이면 끝낼 수 있다고 말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냥 네. 레토릭으로 보면 됩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실제로 행동으로는 옮깁니다. 어떻게 되든 안 되든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뭐라도 하긴 해요. 예,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지지층을 달래고 자기가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예전에 북한과 미국이 협상할 때도요. 네. 다시 이제 협상 팀들이 붙습니다. 붙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해 나가는데요. 그조차도 쉽지가 않았어요. 네. 모든 면에서 부딪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더더욱 많은 면에서 부딪힐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정치적으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이견들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이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거고 힘을 보여주는 게 될 수 있겠죠. 이제 그건 아주 지난한 과정일 겁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시도를 하겠죠. 바로 네. 이제 뭐 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이제 뭐 협상하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지지부진하게 좀 시간이 좀 갈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이다. 그냥 안타까운 건 이제 그 사이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죠. 우리도 6.25 때 보면 그 마지막 휴전 협상 있을 때 네. 땅을 한 뼘 고지 하나를 잡으려고 그렇죠. 우리가 싸울 때 더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고지 하나 이제 그 점령하려고 수천 명이 막 계속 막 그러니까요. 전사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예, 네.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일 수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지지부진해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트럼프는 결국에 뭐 중국, 뭐 유럽, 뭐 러시아, 뭐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중동 네. 어떤 목표로 지금 뭐 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뭐 크게 플랜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럼요. 꼭 트럼프가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는요. 트럼프 네. 시절에도 그렇고 뭐 지금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수정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정주의 예, 국가요? 이 수정주의 국가는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수정하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는 우리가 패권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게 미국의 뜻이고요. 실제로 이게 미국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투표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퓨 리서치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한 거 보면 미국 국민의 81%, 80%가 넘는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미국 국민들이 최소한 중국과의 패권 경쟁하는 데 대해서는 한 마음이란 겁니다. 그러면 정치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강하게 나가야 되죠. 네.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그걸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걸 너무 히틀러처럼 선동하느냐 아니면 잘 자제시키면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느냐는 좀 다른 차이인데요. 그 트럼프가 어떻게 이용할지는 잘 모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트럼프 2기 때도 중요한 거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보다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트럼프 1기를 거치면서 많은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중국도 자신들이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뭐 반도체만 해도 흑연, 갈륨 이런 거 수출 통제하고 미국으로 안 보내니까요. 그다음 독일의 어떤 화학회사는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물건 못 구한다고 뭐 생산 중단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최근에요. 네. 그런 것처럼 얘들도 중국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1기 때는 중국이 좀 당황하고 하면 뭐 관세 보복 정도로 끝났는데 2기 때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을 쌓아놨습니다. 중국도 미국처럼 예를 들자면 미국은 이 반도체에 미국 기술이 20% 들어가 있어, 25% 이상 들어가 있으니 이 반도체는 우리 말을 따라서 수출해야 돼. 이런 규정을 적용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도 그런 걸 만들었어요. 최근에. 우리 기술 들어간 거 니들 수출 못해. 마음대로 네. 못해. 네. 이런 식으로 중국도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도 그동안 쌓인 특허가 많고 국제적으로 이제 큰 기업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천연 자원도 많고요. 이 중국은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중국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2기 시대 때는 중국의 이제 반격 혹은 뭐 중국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느냐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지만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예. 지금 중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술 들어가 있으면 뭐 하지 마 이런 게 예. 있고 그럼 미국도 그러면 우리 말 안 들으면 예. 너 뭐 피해 줄 거야라면 네네.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1, 2위가 다 지금 중국과 예. 미국에 수출을 많이 예,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 우리 편이야 쟤야 뭐라는 걸 좀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뭐 근데 미국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에서 늘 한국과 약간의 삐걱거림이 있을 때마다 미국에서 하는 그 미국 국무부나 미국 국방부에서 내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한국은 70년 전에 어느 편인지 선택을 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6.25 때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네. 6.25 이후로 우리가 어느 편인지는 명확한 겁니다. 뭐 동맹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네. 이 여기 명확한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룸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지 여유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지가 이제 문제인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쪽을 따르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일단 미국 쪽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요. 도시바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1987년에요. 일본 도시바가요. 최신 공작 기계를 소련에 밀반출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소련의 핵잠수함을 음파, 소리로 탐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좋지 않아서 프로펠러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바가 공작 기계를 소련으로 보내면서요. 얘들이 갑자기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1986년부터. 그리고 왜냐하면 굉장히 그 당시에 민감한 건 핵잠수함 몰래 와서 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핵폭탄을요. 네. 이게 가장 민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처음에 못 찾았는데 그때 나중에 내부 제보로 미국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도시바란 애들이 몰래 보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가만 안 둬야 되겠다. 예, 그게 진짜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냐면 도시바에 대한 불매 운동이 반도체 불매 운동,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불매 운동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진짜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바 반도체와 일본 반도체가 시장 쉐어를 한국에 뺏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결정적으로 한국이 일본 반도체를 앞서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가 잘한 게 있죠. 그렇지만 그런 천운이 도와서 한국 반도체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편을 잘못 들었다가 제재를 받고 뭐 한국 애들이 HBM 뭐 좋은 고급 반도체를 중국으로 몰래 보냈대. 이렇게 되면 그때 1987년 도시바 같은 일이 한국에 벌어진다고 하면 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어떤 수익이나 이런 데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좋든 안 좋든 반대하든 아니든 70년 전에 네. 이미 어느 편인지 선택이 돼 있는 나라고 1987년의 사례를 보면 잘못 한번 움직였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 어떤 한 산업의 몰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게 1987년에 이미 증명이 돼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미국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미국이랑은 뭐 동맹이고 그냥 언제나 우리 편 들어줄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럼요. 있는 게 좀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없을 수도 없어요. 있고 예. 우리가 좀 너무 좀 소위 말해서 막 나가면 예. 야, 그럼 너 한번 힘을 보여줄게라고 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사드 보복할 때 치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네. 것까지. 근데 미국은요. 그런 식으로 유무형의 보복을 하면 더더욱 치사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처음 벌어졌던 건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로펌에서 화웨이를 담당하던 팀이 있었어요. 화웨이의 법률 조언을 하고 법률을 하던 팀이 있었는데 미국이 그 화웨이 법률 팀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물론 뭐 건수를 잡겠죠. 사실 뭐 우리나 미국이나 또 검찰이 하는 건 네. 비슷해요. 어떤 보고 있다가 건수가 있으면 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팀장은 나중에 다른 별건으로 그게 아니라 별건으로 수사당해서
감옥에 가고요. 네. 그 팀에 있던 변호사들은 특히 외국인 변호사 화웨이랑 하니까 뭐 아시아계 변호사들이 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아닌 그냥 취업 비자로 있던 미국 변호사들은요 다 기한 만료되고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애들 못 믿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미국 관광 비자로 가려고 해도 이유도 모르고 관광 비자가 안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하나 찝어가지고 뭐 보복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얘들은 증거는 없지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 제재는요. 미국이 9.11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증거가 있을 때 제재를 하고 그때는 뭐 사실은 제재가 크게 뭐 번성할 시대도 아니었지만 문제가 정말 확실하고 증거가 있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판결을 하고 뭐 네. 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성을 한 겁니다. 아, 이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다 죽는다. 제재는 할 때요. 처음에 그래서 제재가 이렇게 미국이 9.11 이후에 본격적인 제재를 할 때 미국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뭐 대외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미국이 말한 미국 취재한 기자들이나 이런 거 보면 80%의 확률이 있으면 제재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제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확인되면 풀어주자. 예. 근데 잘 풀어주지도 않아요. 심증으로 했죠. 관심법입니다. 막 나가는 거네. 관심법인데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9.11 같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꼬투리가 잡힐 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요. 중국 기업들, 중국 반도체 기업들 제재했다가 풀어준 게 있거든요. 소송 걸리면서 사실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얘들은 군산복합재고 얘들이 만든 반도체가 우리 기술 베껴갈 것 같은데 훔쳐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제재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후에 풀어주고 똑같은 회사를 2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어떻게든 관리를 하고 죽여야겠는데 방법을 못 찾은 거죠. 그 사이에 또 방법을 찾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재는 정치적이고 언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고 증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랑 좀 엮인 거는 이제 반도체 뭐 그리고 예. 뭐 AI 산업 이런 거에 우리가 그래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네. 어떤 AI 산업이라는 예. 걸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제재하지는 못할 거다. 뭐 이런 좀 막연한 좀 생각도 좀 있거든요. 한국 대기업은 아직까지 제재를 당한 사례는 잘 없는데요. 제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재 관련 내규가 없어서 한국 은행들이 미국에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요. 이란 네. 제재 위반으로 뭐 또 기업은행 이런 데서도 아주 거금을 제재받은 사례도 있어요. 그건 사실은 뭐 기업은행도 속은 건데 좀 더 이들이 잘했으면 안 속았을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작년에만 해도 2024년 초에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이 김해에 있는 중소기업이 제재당해가지고 문을 닫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 왜 제재를 당했는지 아시나요? 그 러시아 제재입니다.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했는데 거기서도 아까 공작기계나 어떤 기계를 수출하는 데였는데요. 그게 인터뷰를 한 사장님은 자기는 인도로 팔았다라고 하는데 모르죠. 인도로 팔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걸 알고 팔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이것도 그렇게 증거 없어도 그냥 네. 그 사람은 항변했지만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항변했지만 그런 거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아닌 것 같을 때는 하면 안 됩니다. 잘못 그리고 걸리면 큰일 나는 거네요. 최근에 또 미국 반도체 제재에 한국에 있는 중국 자회사, 중국이 한국에 설립한 자회사들이 2개 들어갔거든요. 거기도 뭐 꽤 큰 기업들이었습니다. 뭐 중소기업 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이 안전하다, 동맹이라서 안전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특히 뭐 중국이 투자한 회사들인지 중국과 함께 하는 회사들은 언제든지 걸릴 수 있고 자기가 거래하는 회사나 모 회사가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언제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요. 특히 좀 민감한 품목을 만드는데 그런 품목을 중국이나 특히 홍콩, 요즘은 홍콩입니다. 홍콩으로 수출하거나 아니면 키르기스탄이나 스탄 국가들로 수출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1톤 트럭만 해도 네.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경유차 트럭은 전쟁 물자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또 해외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키르기스탄에 이런 데로 지금 중고차 엄청 수출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봐주고 있는 거예요. 봐주고 있는 거고 반도체도 그쪽으로 엄청 수출했어요. 네. 작년 재작년에요. 네. 특히 작년에는 그다음 좀 했는데 재작년에 2023년에 홍콩으로도 수출이 엄청 반도체 수출이 늘었고요. 왜 늘었겠습니까? 봐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봐주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니까 조금 말 안 듣는다 싶으면은 내려오는 거예요. 다 네. 너네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충분히 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반도체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혹시 다른 분야도 뭐 제재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럼요.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미국 상무부가요. 반도체 또는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 콘텐츠 요건의 최소 임계값을 제거했습니다. 이 말은 그전에는 뭐 25%, 뭐 50% 이렇게 있어야 제재한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1, 2%만 들어가서도 우리 기술이니까 우리 기술 썼을 때 어떤 기술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니들 이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거는 모든 전자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확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미국조차도 확인하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에 유통되는 전자제품 66%에 중국 반도체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 가치 기준으로는 뭐 1.1% 2%밖에 안 되는데 워낙 싸다 보니까 다들 중국 반도체를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미국에서도 모르는데요. 그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마음 먹고 그런 저가 반도체에 해킹할 수 있는 뭐를 넣어뒀는지 하면 미국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전자제품 이런 것까지 뭐 아까 말씀드렸지 뭐 바이오나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건 뭐 당연하고요. 일반적인 네. 전자제품까지 갈 수도 있고요. 조금 뭐 웃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논란이 된 게 마늘이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심지어 미국 상원 의원이 네. 마늘 중국산 마늘 수입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 중국산 마늘이 문제라고요? 예. 왜요? 왜냐하면요 중국산 그 마늘이 그 사람의 주장으로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고 인분으로 키우기 때문에 문제가 있대요. 근데 사실은 뭐 인분이건 뭐 가축의 분육은 퇴비란 게 다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마늘을 주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많이 키우고 있다라는 이유로 마늘을 막자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 마늘, 토마토 케찹 또 뭐 신장 위구르 지역이 이런 면화 같은 옷감의 중심지예요. 전 세계의 면화의 한 3분의 1이 난다고까지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옷감 그리고 동부 지역의 해산물 같은 것도 그 신장 사람들이 와서 만들면 해산물 안 된다 그래서 막고요. 그래요?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고 막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뭐 또 어느 정도냐면 중국 회사가 남미에 중남미에 투자한 회사도요. 얘들이 강제 노동한 의혹이 있어 그래서 그 회사를 제재해 버립니다. 중국 업체가 남미에서 만든 것도 저희 뭐 물론 우리가 수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런 물건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를 모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미국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네. 중국도 결국에 맞불을 놓겠다 하면 네. 이게 끝나지 않는 싸움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그럼요. 언젠가는 뭐 마무리가 된다는 게 어떻게 결론이 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냉전이 20세기 말에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이나 이런 디커플링이 된 세계 그리고 이런 제재를 통해서 우위를 하는 건 한쪽이 확실하게 졌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건 뭐 10년, 20년 만에 끝날 상황은 아니고요. 네. 사실 거의 냉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적어도 4, 50년 우리가 이렇게 양측의 세계가 갈라지는 저강도의 패권 경쟁을 하는 걸 보게 될 건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죠. 이 상황을 또 잘못 관리하면 정말로 힘으로 붓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면 네.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런 제재나 수출 통제, 그다음에 자금 세탁 이런 데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10년, 20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뭐 전쟁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리고 네. 또 우리나라도 여전히 뭐 분단 국가에다 휴전 국가고 또 뭐 대만에서 뭐 전쟁 위험도 있고 막 지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동맹이니까 네.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예전에 특파원 때 실제로 미국에 있는 분들 뭐 정치 관계자들 많이 만나 보시면 그냥 그 사람들은 한국을 그냥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뭐 한국을 강력한 동맹으로 생각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강력한 동맹? 예, 왜냐하면요. 한국만큼 미국하고 6.25 이후에 같은 전선에서 같이 싸운 나라가 좀 드뭅니다. 우리가 베트남전도 참전했죠. 네. 그다음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등 뭐 물론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좀 후방에 있었긴 하지만 그렇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같이 지키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 중에요. 뭐 캐나다, 영국, 호주 정도 빼고는 한국밖에 없어요. 프랑스 이런 나라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미국에게 도와줬고 미국에게 강한 동맹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제 변화가고 있고요. 6.25도 이렇게 70몇 년 전의 얘기고요. 더 이상 이제 6.25를 기억하는 미국인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싸웠다고 하지만 베트남전 이후에 같이 피를 흘리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지만 뭐 군대를 보내기는 했지만요. 우리도 아주 좋은 동맹이란 걸 증명해줘야 될 시간은 온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특파원 2016년 말 2017년 갔을 때만 해도요. 6.25 전쟁 참전 용사였던 의원님들이 미국 하원 의원이 3분인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랑 피와 연결됐다라고 그렇죠. 할 만한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때 근데 이미 펜스 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한국전 참전 용사의 아들이셨는데요. 참전 용사의 아들이 정치하는 시대도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전쟁의 피가 아닌 뭔가 다른 걸 엮어야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 요구하는 게 미국 사회가 바뀌어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우리도 좀 전향적으로 들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뭐 무리하게 요구하면 당연히 우리가 거부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동맹이 이 소중한 동맹을 동맹이란 건요. 친구 사이도 그렇지만 한
한 번 만나서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만나고 늘 얘기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그리고 힘들 때 도와줘야 좋은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요구를 뭐 큰 나라가 다 해줘야지 뭐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미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군대를 육군을 많이 보내가지고 우리랑 같이 피를 흘릴지 그건 정말 미래에 대해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를 만들려고 해도 우리가 좋은 친구로 남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친구 관계에서도 돈 많은 친구가 있고 돈이 없는 예. 친구가 있는데 둘이 이제 아무리 친해도 그럼요. 항상 돈 많은 친구가 계속 밥 사고 술 사다 보면 야 그럼요. 너도 한번 사라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또 야 네가 사 계속 이러면은 친구 관계가 좀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그런 우리가 건 이제 똑같습니다. 한 번 좀 쏠 때가 됐다. 예, 뭐 한 번은 아니고 두 번도 이제 두번 좀 정도? 조금만 쏘고 그리고 미국의 여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거기는 뭐 미국이야말로 진정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기 때문에요. 네. 그 여론을 잘 살피고 우리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한국의 뭐 한국도 여야가 많이 갈라져 있지만 좀 초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 트럼프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말하는 거겠지만 한국은 돈이 많은 나라고. 근데 뭐 그 돈을 잘 안 쓴다. 약간 네. 좀 깍쟁이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막 하면서 네. 돈 더 내라. 방위비 뭐 지금 무임승차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시그널의 전조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미국인들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건 좀 극단적인 거고요. 철수 같은 거는 미국 정치권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네. 철수는요. 그래서 미국은 국방수권법이라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이 뭐냐면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규정하는 법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국방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년 통과되는 법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통과됐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바이든 시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넣은 거예요. 그게 네. 뭐냐면 주한미군 숫자를 28,000명으로 고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트럼프 시절에도 계속 그렇게 고정해 놨거든요.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 하도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고 하니까 미국 여야 의원들이 아 이건 너무한데 해서 아예 넣어놔서 한국을 공화당도. 달래기 예, 아, 공화당도요. 이건 아니다. 당연하면 이건 아니다. 이거 아. 달래기 위해서 한국을 달래고 한국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여기 넣어 놓은 거예요. 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미국 여야 의원들이 혹시나 될까봐 28,500명이나 숫자를 넣어 놓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뭐 주한미군 철수가 쉽게 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금액 같은 경우는 아마도 거기는 뭐 여야 모두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지만 미국도 재정 적자가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압박이 여야 막론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협상하느냐,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하냐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협상과 지혜의 영역이죠.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주한 미군 철수 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근데 네. 그 싸우는 이유의 어떤 뭐 본질을 보면 네. 한국을 굳이 그렇게 안 챙겨줘도 된다. 미국 입장에서 이제.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일본에서 그럴 수도 끊어도 있습니다. 된다. 굳이 뭐 한국을 뭐 해야 되냐라는 사람들이 있고 네. 아니다. 이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예. 육지는 한국이다. 해서 또 한국의 주한 미군은 절대 철수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막 나가도 철수 못한다. 뭐 이런 파가 또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좀 미국이 왜 그렇게 좀 지키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한미군 사실은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긴 당연히 중요합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무력 충돌이 있다면 이만큼 가까운 데 있는 기지가 어디 있겠어요. 베이징하고 제일 가까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킬만 한데요. 그렇다고 한국이 막 나가는 데까지 지킨다?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들도 한국에서 군대 빼고 싶어하는 대통령이 트럼프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과거 카터 대통령도 진짜 철군하려고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0% 가능성이 0%다. 라고 보는 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는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유사시가 있었다 할 때 우리 미국이 6.25 때처럼 네. 수많은 보병과 육군을 보내서 참전을 하느냐 그 문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건 우리가 싸워라. 비행기 날려줄게. 네. 포탄 줄게.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오히려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혹은 우리와 함께 안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하긴 또 우리도 그 예.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라크 파병 그때 막 얘기가 처음 예. 나왔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절대 신청하지 마라. 너 가면 죽는다. 뭐 이런 예.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월급 많이 주고 휴가 예. 많이 준다고 애들이 막 신청해가지고 막 갔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하도 막 이 여론이 왜 파병을 하냐 막 예. 하다 보니까 후방부대 보내고 막 약간 예. 이런 식으로 전 간 걸로 예,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그럼요.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예. 그냥 공군하고 미사일 정도만 줘라. 예. 괜히 뭐 싸움
하지 말자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미국은 너무 오래 전쟁을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전쟁을 했고 원하지 않는 전쟁은 그중에 많았거든요. 네. 그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고 네. 했고 경합주 중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던 데를 보면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사자가 많은 곳들의 지지율이 더 높았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는 거기에 부응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이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해도 여기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릴 것 같다? 그러면 트럼프라면 아마 좀 상당히 발을 빼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전쟁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어찌 보면 그럼요. 우리는 지금 북한과 지금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어찌 보면 지금 최악 아닙니까? 네, 최악의 그렇죠. 상태라고 전 보이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또 예전에 한번 북한하고 관계 네. 개선을 하려고 또 시도했었던 네. 대통령이 이제 또 다시 오니까 이제 또 북한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트럼프 1기와 2기에 저는 좀 다른 차이가 뭐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제 네. 두 번째 대통령을 한 재선은 거니까요. 이제 끝이니까. 예, 그러면 자기가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대통령도 단임이지만 한 3년 하시고 나면 한 나머지 2년은 우리가 뭐 표현하는 게 역사와의 대화를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서 그 지켜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2009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 역사와의 대화를 하면 여론보다는 역사의 이름 남길 걸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나 노벨상 받고 싶어라는 네. 또 이런 욕구가 있겠죠. 1기 때 제가 노벨상 받는다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 미국 협상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그때 그 노벨상을 추천해 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만 누가 추천해 주는지 혹시 기억은 잘 못하시죠? 모르겠어요. 아베 총리가 추천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트럼프를 가장 많이 만나고 트럼프와 가장 친하고 그랬던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베 총리가 추천했다는 건 트럼프 마음을 읽은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이걸 원하는구나. 네. 그러면 트럼프는 2기 때는 그런 일을 또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트럼프가 북한과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좀 불안한 방식으로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는데요. 그 솔직히 저희가 생각하면 좀 리스크인 것 같아요. 뭐 북한 핵을 갑자기 인정해 준다는 방식으로 간다든지 우리는 좀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핵 협상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건 사실상 북한 핵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가자는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남북 관계는 그런 미북 관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막 개선을 하고 싶다고 해도 우리 사실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돈을 주고 싶어도 유엔 결의 때문에 못 주고요. 개성공단도 다시 가동하려고 해도 유엔이랑 미국 제재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 교류나 뭐 요 정도 이후에 사실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북한 간다고 할 때 북한으로 비행기가 뜨기도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북한으로 비행기가 가면 그 비행기는 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북한으로 들어간 비행기는 또 6개월 이상 뭐 미국이나 다른 데 못 간다는 또 조항도 있고 그 항공사가 또 미국의 요주의가 되기 때문에 네. 안 돼요.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을 때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뭐 북한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허가를 미국이 마지막까지 안 해줬어요. 떠나기 뭐 1시간 전까지도 안 해주고 마지막에 사람들 다 타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해줬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되게 미묘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걸로 생각해 보면 다우존스 3만 넘었을 때 와가지고 네. 내가 한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트럼프는 약간 좀 자기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럼요. 뽐내고 이걸 네.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한 진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25년도의 핵심 어떤 가장 큰 이벤트랄까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 전쟁을 종결하는 네. 평화의 상징 네. 이런 걸 한번 꿈꾸기도 하겠네요. 당연히 꿈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코노미스트나 외신들 보면 트럼프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아마 이란과의 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란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뭐 이를 갈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과는 뭐 완전히 네. 숙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쓴 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란과 그걸 어떻게든 해낼 어떻게든 것이다. 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하는 예상일 수 있지만 저는 트럼프처럼 예측 불가능한 걸 즐기는 사람이라면요 한번 네.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뭐 아시아, 뭐 우리나라나 뭐 예를 들면 뭐 중국과 대만의 어떤 뭐 분쟁이나 전쟁 위협이 막 많다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예. 대표님 생각에서는 트럼프가 그렇게 막 판을 키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겠네요. 예, 그럼 저는 트럼프는 전쟁을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시절에도 이란이 그 미군의 드론을 격추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 국무부나 이런 데서는 그리고 국방부도 준비를 다 해놨죠. 보복 공격, 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하는 걸 준비해놨는데 트럼프가 처음에는 하라고 했다가 1시간 전에 막아 세웁니다. 네. 드론 하나 떨어뜨렸다고 저쪽에 150명을 죽이는 거는 비례적이지 않다라는 트윗을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무력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이번에도 뭐 트럼프가 직접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모르죠. 트럼프는 어디서나 레드라인이 있는데 최근 영국의 이제 리스크 컨설팅 회사가 쓴 보고서를 보면 세계 지도자들이 너무나 레드라인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 하나 밟으면 터지는데 네. 트럼프도 벼랑 끝 전술로 이게 레드라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트럼프잖아요. 뭐 북한에 대해서 화염과 분노, 뭐 로켓맨이라고 부르는 거, 그다음에 나에겐 장전된 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늘 트윗을 올려서 상대를 겁주고 하는 게 트럼프인데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레드라인을 밟으면 크게 터지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런 리스크도 있다는 건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도 그 트럼프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봤는데 뭐 협상의 기술 뭐 이런 것들도 예.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그런 걸 좀 예.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 거기서 내가 이득을 얻어내는 거를 되게 예. 좀 즐기는 사람인 것 같아서.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세계 대통령 자리에 이제 올라간 게 예. 문제인 거겠죠. 어찌 보면 예. 레드라인을 막 밟고 다니니까.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예측 불허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제 취재 경험에 의하면 예측 불허고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 백악관 기자단 따라서 출장을 갔다 오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백악관에 좀 고위직인 분과 좀 친해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외국 기자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이메일 보내고 거기서 몇 차례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요즘에 뭐 한반도 문제나 뭐 아시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되고 있다. 아마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한 게 아주 핵심 있었는데요. 관계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그 외교안보 회의에는 늘 참석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 그 앞에서 뭐 트럼프랑 뭐 논쟁을 하고 그 정도 위치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네. 그 정도만 간다고 해도 사실 외국 기자들이 만나기 꽤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저한테 이제 말을 해준 거였는데 그렇게 말해준 거에 한 3분의 1 정도가 맞았던 것 같아요. 3분의 2가 틀려요. 예, 틀리는 게 회의에 참석해도. 공식 회의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나오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엄청나게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트럼프는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사람 말을 듣고 다 썼다면 거의 다 오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기자들은 여기서 누가 말을 하더라도 이쪽에서 이제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는데 크로스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 써서 그랬지 만약에 그 말만 믿고 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파원인데 3분의 2가 틀리는 기사들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요, 트럼프는 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외교 전략은 조금 더 먼 곳에 눈을 두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걸 보고 조금 더 나가고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공급망이나 이런 게 이제 분화되는 게 거의 명확하고 네. 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냉전 시절 같은 이념을 통한 국가들이 뭉치는 게 보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트럼프든 아니든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방향이다. 그러니까요. 다만 트럼프가 좀 이렇게 우당탕탕하면서 가는 예. 것뿐이지 방향은 정해져 있다. 예, 이렇게 저는 봐야 그렇게 되겠네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걸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재 전쟁이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네, 그만큼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가적인 제재 같은 것들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이제 분쟁도 많아진다고 네. 하셨는데 이게 또 암호화폐랑도 관련이 있어요. 아, 그럼요.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재란 거는 그 사람의 목줄을 잡는 건데 목줄을 잡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건 돈줄을 잡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돈줄을 미국이 잡는 방법은 뭐냐? 달러를 잡는 겁니다. 달러는 미국이 컨트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달러를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 외에는 모든 달러 거래는 사실상 미국 은행을 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달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암호화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기를 쓰고 국가적 차원에서 코인이나 이런 걸 해킹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추적도 따돌리고 국가의 운영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무역도 암호화폐로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요. 암호화폐 단속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 푸틴은 최근에 어떤 회의에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왜 외환 보유고를 쌓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암호화폐가 있는데 왜 내가 왜 달러나 이런 거를 쌓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요. 러시아는 3천억 달러라는 게 천문학적인 돈이죠. 3천억 달러라는 돈이 외국에서 동결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는데 3천억 달러. 이게 동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몰수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3천억 달러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언제 재건되겠어요? 이 수익을 가진다고 하지만 이 종잣돈으로 계속 이자 나온 거하고 뭐하고 해서 계속 우크라이나 줄 거예요. 그러니까 3천억 달러 뺏긴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예. 황당하고 좀 너무 억울하네요. 예, 황당하고 내 돈인데. 억울하죠. 내 돈인데. 네. 근데 외환 보유고로 쌓아야 된다고 쌓아놨더니 그냥 홀라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뭐 러시아는 3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중국은 3조 달러거든요. 외환 보유고가.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 거예요. 만약에 대만과 유사시 뭔가 벌어졌다. 그럼 그 돈이 묶여 보십시오. 그러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3조 달러 동결시켜 버릴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뭐 1, 2조 달러라도 해외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어떤 뭐 다른 방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딘가로 분산시켜야 그나마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 요새 매체들이나 중국 사회관의 금융부문 이런 사람들이 쓰는 보고서를 보면요. 이게 진짜 문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뭐 국부 펀드나 아니면 개인 펀드들에 이렇게 섞어서 미국이 개인 거를 할 수는 바로 없으니까. 동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나오는 게 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이제 쌓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가 이 제재 전쟁 시대에는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를 위한 혹은 제재를 하기 위한 또 다른 핵심 수단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로 실제로 벌써부터 미국 재무부나 이런 데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들을 그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갑들은 제재야 이렇게 네. 하고요. 유엔에서 몇 달 전에 IS의 일부 분파의 두목, 그러니까 대표를 제재를 했는데요. 네.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암호화폐 전문가입니다. 요새는 뭐 테러리스트들도 암호화폐 없으면 테러도 못해요. 그러겠네요. 네. 돈을 그걸로 융통해야 되거든요. 네. 그 왜냐 이렇게까지 된 거는 이 제재나 이렇게 자금 세탁이 문제가 되면서 유럽이나 미국이 이 제도를 어마어마하게 타이트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덜란드의 농협격인 라보은행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라보은행이 작년에 그 대표가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라보은행이 연간에 쓰는 자금 세탁 방지 비용이 1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이에요. 네.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잖아요. 네. 한국에는 한 100명 있으면 많고 뭐 그냥 법무팀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하는데 유럽은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핀테크 업체들을 보면 영국의 핀테크 업체인데요. 그 보도자를 보면 자기네 업무의 3분의 1이 자금 세탁하고 제재 담당 업무라고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진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TD 은행이라고 캐나다 은행인데요. 캐나다 은행이 미국에서 벌금을 맞았는데 4조를 맞았습니다. 네. 4조 몇천억을 맞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금 세탁을 하는데 마약 조직원들이나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이 100만 달러, 200만 달러, 몇 억 그렇게 쌓아서 몇 억 달러를 보내는 동안 직원들이 전혀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신고를 하고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을 4조를 때린 거고 그냥 단순히 벌금만 때렸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무서운 거는 너희들은 더 이상 지금 자산 규모 이상으로 늘리지 마라는 동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네. 회사가 영업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러겠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 세탁에 대해서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특히 암호화폐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가 늘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는 거하고 이걸 어떻게 규제하는 거는 솔직히 같이 가고 있고 키우는 게 가면 규제하는 것도 또 같이 가고. 같이 가게 됩니다. 예. 왜냐면 이게 어떻게 갈지 아직 확신을 못하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예. 그렇다고 아예 접기도 뭐하고 그럼요. 뭐 키워주면 또 어떻게 풀릴지 예, 모르니까 우선은 둘 다 가보자. 예. 그래서 그 중국이랑 러시아 이런 곳들이 약간 미국과 척을 지기로 마음 먹고 나서 금을 많이 산다고 했었는데 이제 금도 사지만 이제는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인정을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낸스의 전 CEO죠. 자오창펑이 최근에 UAE에 가가지고 말을 했는데요. 자기는 중국이 몰래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중국의 특성상 사기 전에 밝히는 게 아니고 사고 난 뒤에 밝힐 거라고 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최근에 인민은행 보고서가 어젠가 그제 나왔는데 중국 인민은행이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암호화폐는 리스크가 있다고 네. 돼 있긴 해요.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달러와 맞먹는 그런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패권 경쟁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걸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몰래 뭐 러시아도 그렇고 몰래
그 중앙은행들이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크리스티앙이라고 러시아의 전 재무장관이 있는데요. 이분은 독일의 굉장히 유력한 정치적 실력자입니다. 네. 이분이 지금 현 독일 총리, 그러니까 숄츠 총리죠. 숄츠 총리 연정에서 빠져나오면서 숄츠 그 내각이 붕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2월 달에 총선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네. 실력자인데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EU 중앙은행과 독일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외환 보유고나 이런 게 전략 자산으로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 그 미국이 하는 걸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거리를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인식들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중앙은행들이 정말 또 사들이기 시작한다면 그 암호화폐는 상당히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미래를 예측할 능력은 없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라는 또 다른 수요처가 나오니까 네.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네. 이거를 아예 규제해서 없애는 게 리스크가 있다면 우리가 많이 확보해가지고 네. 다시 또 달러처럼 네. 여기서 우리가 영향력을 좀 발휘하자라는 네. 마음으로 지금 뭐 미국 기업들이나 아니면 예. 그 국가적으로도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 뭐 가상자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제 중앙은행이 뭐 사게 하겠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트럼프 정권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진심인가요? 뭐 진심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게 좀 느껴지나요? 예, 저는 어느 정도 진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을 걸면 그게 진심인 거거든요. 근데 네. 트럼프는 자기 회사에서 그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건 정말 진심인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요즘에 비트코인을 그 전체 비트코인의 한 5% 정도를 비축해야 된다는 비트코인 법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낸 게 아니고요. 미국 상원 의원이 냈거든요. 상원 의원은 미국에도 100명밖에 없는 어른 취급을 받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원 의원들처럼 트렌드에 맞춰서 막 법을 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물론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회기가 오면 이제 회기가 끝나서 여기선 폐기됐지만 다음 회기에 나오면 또 다르게 나오겠죠. 5%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이 5% 정도 됩니다. 금만큼 쌓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 미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 전체 금의 5%를 아는데요. 중앙은행으로만 비교해 보면 전 세계 금의 한 23%, 24%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사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이 이제 새로운 금과 같은 새로운 재정적인 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 말하는 건 미국은 늘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걸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 달러 패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미국 채권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발행하면 달러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우리 미국 패권이 강화된다는 얘기도 네, 많이 네. 하고요. 저는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근데 중앙은행이 사들일지 말지 어떤 뭐 전략 자산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지만 미국 상원에 그런 법안이 나와 있고 주별로도 그런 법안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 주가 진짜로 시작했다. 네. 그러면 또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미국에서 이런 암호화폐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실제로 자산으로 여겨서 금처럼 취급해가는 과정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아예 없앨 수 없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보유하겠다. 네, 그런 거에 어떤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런 분들도 네. 이 영상들 보시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뭐 트럼프가 되면은 뭐 더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예. 일기 때는 또 좋았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부터 사도 좀 당분간 더 미국 주식 좋을 거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정치적으로든 뭐 어떤 본인의 어떤 경험을 삼아서 그걸 좀 근거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시절에도요. 뭐 2017년 1월 20일에 취임할 당시에 보면 S&P 지수가 한 2,270포인트 정도 됐는데 퇴임할 때 3,852포인트, 그러니까 69.6%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 엄청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네. 물론 그 사이에 이 롤러코스터는 그 어느 정권보다도 많이 탔습니다만 어찌됐든 트럼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입니다. 좋아하죠. 낮은 금리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주식시장과 경제 성과로 치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시장 친화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시장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잘한다고 시장이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외 환경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아주 친화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조는 앞으로도 한 4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 저는 뭐 특별한 외풍이 크게 닥치지 않는 그런 기조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기반 투자자 출신이다 보니까 저금리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하다. 네, 네. 그리고 자기 재산들도 어쨌든 다 대출이 많기 그럼요. 때문에 금리를 낮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또 물가를 막 올리는 정책들을 쓰는데 어떻게 금리가 내려가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도 물가를 올리는 정책, 관세 같은 게 물가를 올리는 정책
정책이라고 했었는데요. 뭐 꼭 그것 때문이 아니겠지만 물가는 그때도 상당히 점점 낮아졌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는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고요. 아침에 새벽부터 TV 틀어서 TV 보면서 트윗 올리고 그게 이제 하루의 시작이고 한 정오까지의 업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뭐 어떤 물가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게 나오면 이 사람 먼저 반응할 사람입니다. 혹시나 오를까봐 예. 더 막 할 사람이다. 뭔가 다른 수단을 쓰고 자기 말을 뒤집어도 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향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그런 면도 또 시장 친화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풍이나 이런 게 없다면 이제 방향성 자체는 최대한 예. 뭐 저금리에 물가 낮추고 어떻게든 경기 예. 부양하고 주가 올리고 뭐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예. 그런 약간 경제 대통령을 꿈꾸면서 네. 평화의 전도사를 하는 게 이제 자기의 이제 예. 최종 목표다. 입이 좀 거칠으셔서 그렇지 평화의 전도사가 아마 되고 싶어 그래서 하실 것 노벨 같아요. 평화상 하나 받고 예. 딱 끝내는 그런 그림을 예. 그리는 게 아닌가 예, 추정을 그렇게 해보신다는 추정할 수 거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잘 고려해서 이제 투자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 1기를 겪으신 조희준 대표님하고 앞으로 다가올 트럼프 2.0 시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또 투자에 반영을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